오늘 제가 발제를 맡은 내용은 이제 지금 건축법 52조 2의 개정에 따른 아니군요. 시행령 개정에 따른 61조 3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가 금년 7월 3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돼서 지금 신규로 이제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 범죄 예방 환경을 갖추도록 의무화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것보다 여기에 쓰는 게 좀 더 예쁘게 나온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이거 다시 눌러주실래요? 예,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그 우리나라 주택의 범죄 발생 특징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범죄 취약 요인이 뭔지 살펴보고 요것들 범죄 취약 요인 개선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다음 개념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공간 안전 디자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범죄 발생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범죄 중에 무려 12.7%가 주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범지대라고 알려진 잘 안 보이네요. 우범지대라고 알려진 유흥접객업소나 상점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높죠. 중요한 건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범죄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범죄보다 더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범죄 중엔 주택이 제일 많이 벌어진다. 그럼 주택 내에서는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나냐? 폭행과 절도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범죄 현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주택의 범죄 취약 요인을 활용해서 이거 최근에 일어난 이웃 원룸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을 했던 그런 침입을 통해서 하고 작년에 이루어졌던 이제 이 일종의 우리나라에 굉장히 스파이더맨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을 타시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셔서 빈집을 털이하는데 실제로 이제 초인종을 눌러보고 사람이 없으면 그 집으로 이제 침입을 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 통계를 좀 살펴보면 침입 강도하고 침입 절도의 침입 방법과 침입 경로를 볼 수 있는데요. 침입 방법은 침입 강도를 보시면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가 40.6%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범인은 문단속이 안 된 문으로 그냥 열어서 들어오는 거죠. 창문이나 문이나. 그다음에 침입 경로를 보시면 출입문으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이 기타, 그 다음 창문 순서. 침입 절도를 보면 출입문, 기타, 창문 역시 같은 순서죠. 그래서 이걸 잘 합산해 보시면 침입 절도나 강도는 문만 잘 잠그고 다니면 반은 막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좀 더 튼튼한 잠금 장치를 설치하면은 한 6, 70%로 올라가는 이런 게 실제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 크라임 프리벤션 스루 인바이러먼털 디자인. 굉장히 단어가 어렵고 저도 몇 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좀 이해가 여전히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개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심플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공간의 범죄 발생을 낮추고 공간 내 거주자의 범죄 불안감을 줄이는 건축 도시의 계획 및 관리 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5대 기본 원리 또는 5대 실천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시성, 그러니까 자연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 두 번째가 자연적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세 번째 영업성 강화, 네 번째 활용성 증대 유지 관리 강화.
뭐 이러한 기법들이 쓰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이해는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량이 좀 돼서요. 그럼 우리 오늘 본론으로 와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흔히 얘기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죄 취약 요소는 뭐냐에 앞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형태만 보고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데요. 형태만 보고 구분 가능하신가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구분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데 원래는 층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4층짜리는 다세대 주택이고 3층짜리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주차장법 개정 이후에 필로티로 하면 한 층을 얹어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4층이 돼버리죠. 꼭 얘는 또 5층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90년대, 90년대 많이 썼던, 흔히 우리 여러분 저층 주거지역에 가면 반지하 세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추 3.7층이나 3.5층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떼야 확인이 가능한 건데요. 여하튼 법적인 구분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소유자가 한 명.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있어서 여러 명이 소유하고 계신 거고요. 형태적으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층수가, 다가구 다세대는 법적으로 층수가 구별이 되고,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이 면적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규모가 크고 등도 있고 이러한 형태인데, 요거를 그냥 형태 유형별로 우리가 범죄 취약 요인을 보기 위해서 구분을 한 게, 흔히 요즘 가장 많이 있는 필로티인데도 이렇게 단순히 출입구만 있고 주차장만 있는 필로티형, 그 다음에 주택의 용도가 들어가 있는 필로티형, 일반형은 가운데 중앙 코아가 있는 계단실형, 그 다음에 측면에 이제 계단으로 들어가는 일반형, 그 다음에 5개 좀 오래된 건축물들이죠. 5개 외부 계단이 있는 형. 이렇게 5개 정도로 우리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좀 형태로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되네. 버튼.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이러한 형태를 가진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외부 환경을 보시면, 이제 대지경계부 같은 데 보시면 흔히 이제 저런 붉은색 적벽돌로 불투시성이 높은 담장으로 해서 잠재적인 범인이 담장을 넘어서 그 밑에 가서 이제 숨어 있는다든가 하는 저런 담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담장이 낮아서 요거를 밟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케이스 있고, 이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방치된 이격 공간, 그 다음에 이 이격 공간 자체가 이제 주야간 내에 계속 어둡습니다. 그러면 범인이 이제 숨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경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 감시가 떨어지는 경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침입 통제 장치, 출입 통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주간에도 이렇게 어두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고요. 공영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의 면에서 출입구가 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이격 공간에 출입구가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출입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잠재적인 위험이 좀 있고요. 차량으로 저렇게 필로티 주차장에 막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시설을 수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누구나 개인 주호까지 접근이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영복도는 보시면 이제 외부로 이렇게 개방되어 있어서 이런 거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대문은 완전히 무용지물인 이런 경우도 있고요. 세대 창문 같은 경우에는 저 반지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몰카 대상의 범죄도 되고요. 그냥 몰카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생활 침해 범죄가 유발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대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우유투 입구 같은 걸 통해서, 요즘은 많이 설치를 안 하시는데 이런 계급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출입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막혀 있는 문, 이런 것들이 취약 요인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잘 아시는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 그 다음에 지하실 옥상에는 이제
출입 차단 시설 자체가 부재해서 아무나 올라가서 무질서한 공간으로 되거나 방치되는 경우, 그다음 계단실 같은 경우 외부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다니는 게 좀 보여야 현실적으로 좀 안전한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막혀 있고, 그다음에 요 세대 창문이 뚫려 있더라도 창문으로 나와서 바로 옆에 베란다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그 부대 시설로 이제 공용현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이라든지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쭉 정리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요 한 13가지 정도입니다. 이 13가지 정도를 우리가 잘 고쳐서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한 주택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기 좋게 요런 집을 요렇게 이제 바꾸는 개념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좀 해봤습니다. 저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일단 공용 출입구 자체가 그냥 이제 열리는 문인데 이렇게 출입 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투명한 담장 자체를 이렇게 좀 낮춰서 이렇게 해서 자연적 감시를 좀 더 유도하게 하고, 저층 세대의 창문은 침입 방어가 가능하게 방범창 설치를 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적외선 감지기 같은 걸 달아서 침입 범죄 방어 성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이러한 대지 경계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방범 펜스를 좀 설치를 해서 쉽게 타고 오를 수 없게 하면 되고요. 공용 복도에는 방범창을 설치를 해서 침입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러한 이격 공간 같은 부분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반사경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자연 감시를 좀 유도할 수 있고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에는 방범 덮개 등을 설치해서 범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단실이 현재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막혀 있다고 하면 여기를 뚫어서 창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내부에 CCTV 등을 활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외부에 뭐 택배 무인 택배함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외부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를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격 공간은 당연히 보여드린 것처럼 막거나 이제 조명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든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간에도 어두운데 이렇게 제기반사띠나 조명을 추가 설치해서 좀 더 밝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실 또는 옥상은 당연히 출입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게 옳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로티형입니다. 필로티는 다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 필로티 주차장과 들어가는 공용 출입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조경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가시성을 위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필로티 하부에 이제 적절한 조명 설치랑 뭐 제기 반사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 출입구 같은 공용 출입구 같은 경우에 출입 통제 장치랑 CCTV, 미러 시트 같은 경우에 이제 뒤따라오는 사람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격 공간 반사경 설치나 분리수거함을 따로 정리해서 둔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범죄 예방 성능 확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그 기존 주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신규 주택에 대한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일일이 설명드리면 좀 길어지니까요. 대지 경계부나 뭐 이격 공간, 지하 주차장, 공용 출입구 조경, 주차장까지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이나 상대적으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신규 주택은 디자인적 기법을 통해서 좀 더
범죄 예방에 적합하게 설계할 수 있고 시공에 따른 비용도 좀 적게 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쭉 보시면 뭐 검침용 기기 같은 것들을 이제 외부에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로티형 요즘 필로티형으로 많이 짓는데요. 필로티형도 역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갑니다. 예, 굉장히 바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냥 이해 차원에서 하시면 되고요. 약을 좀 팔라고요. 경찰청하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거 하나씩 다 받으셨죠?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 이 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설명해서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 뭐 2권씩 받으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한테 양보해 주시고요. 저희 사전에 고지해 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PDF가 다 공개되고 있으니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무거워서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리플렛 형태로 집을 새로 지으시거나 기존 주택 범죄 예방 성능을 강화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또는 본인이 집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사신다면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DSS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Designing Safer Spaces라는 공간 안전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이고 버튼이 좀 네.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 1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각각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사실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가장 강력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지 출입구, 주차장, 건축물 출입구, 측면, 뒷면, 사각지대, 어린이 놀이터,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다 기준이 성능 기준이 써 있어요. 의무로 돼 있고 그걸 지켜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디자인으로서 해결을 못하면 이러한 시설들을 달아야 돼요. 달면은 해결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의무화된 내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더 적기는 합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고요. 저한테 셉테드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공부를 할게 해주시게 이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존경하시는 분들이 오늘 다 앞에 계셔서 저기 한데 많은 질문을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 들어?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거 하는데 얼마야? 근데 사실 쉽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계략적인 표준 비용을 좀 뽑아봤습니다. 뽑았더니 지금 법정 의무를 준수하는데 다세대 다가구 주택 한 동에 156만 원 듭니다. 156만 원만 드리면 법정 의무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법정 의무만 지키는 것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공용 출입구에 출입 통제 시설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권장 사항 정도고요. 근데 요거 얼마 드는지 저희가 업체 세 군데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물어봤더니 32만 원 듭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보통 10호 이상 사니까 4만 원씩 부담하시면 출입 통제 시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형 CCTV는 24만 원밖에 안 합니다. 요거까지 하나 딱 얹으시면 기본적으로 좀 안심하게, 그러니까 시설로는 기존 주택에 내가 좀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면 산출하면 한 236만 원 나옵니다. 기존 주택 싹 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아파트들로 가면 갈수록 500세대 아파트가 제일 싸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기존에도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로 추가된 조문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존에도 의무였으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력하는 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240, 50만 원이면 훨씬 더 안전하게 사실 수 있겠다라고 경제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좀 글로만 써 있어서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밑에 점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는 흔히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이 기본이라고 이제 과거의 학자들도 정리하였고 여기에 계신 많은 학자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범죄 발생을 좀 줄이는 디자인을 만드는 환경 설계의 방법이라는 거죠. 즉 디자인 툴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세패드 자체가 인바이러먼털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앞서 설명드린 것들이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를 사실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우리나라 현실적인 환경에서 해결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항상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장치들을 씁니다. 근데 이러한 장치들이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초연결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도 저는 굉장히 방범산업이라는 게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청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패드 그러면 원래 물리적 설계였어요. 그 세패드라는 단어 자체가 설계입니다. 설계인데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뭐 2세대 세패드, 3세대 세패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패드라는 말이 공동체랑은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왜냐면 얘는 환경 설계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환경 설계랑 이 공동체 중심의 2세대 세패드랑은 용어 자체에 약간 미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좀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소에서 굉장히 안전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범죄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자기 지역에 집값 떨어진다고 우리가 우범지대냐고 그러한 용어 자체도 좀 다소 또 그렇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범죄 안전뿐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종 생활 안전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집 앞에 모두 해주세요. 무질서에 대한 얘기, 범죄 얘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뭐 소방이라든지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지역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우리가 그 범죄 안전만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안전을 우리가 건축 도시에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이 공간 안전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그냥 러프하게 하면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기본 원리를 계승하고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발전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건을 반영해서 기술 변화에 따른 요소도 적극 도입하고 환경 설계에서 좀 더 규모를 넓혀서 다 받을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은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공간을 구성하고 구성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의 안전 성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디자인 이거를 우리가 공간 안전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정리해서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죠? 다 했나요? 예, 지났습니까?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